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봉도사님께서 지난주 무려 방탄소년단을 누르고 실검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복권을 요청하고 나섰는데 무려 125명인가요? 여야 가리지 않고 복권을 시켜달라고. 훌륭한 의원들이죠. 얼마나 많은 밥을 사신 거예요? 맞아요. 출연 중에 제일 확실한 권한을 가진 사람 한 번 나오셨잖아. 그분만 오케이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요? 문재인 대통령. 아, 우리 그러고 보니까. 네.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에 복권 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될 것 같은데. 아니,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 분위기 느끼잖아. 특히 봉도사님은 있잖아 그거.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쪽 이 실소유주가 뭐 맞다라고 나오거나 이렇게 그런 게 명확해져야만 가능한 일 아닌가요 혹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대통령 뜻이죠 그냥. 이게 돈 먹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시키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부담스러운데 일단 정치인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고민이 저를 정치인이냐 방송인이냐 개그맨이냐 이 분류를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정치적 사면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예. 생계형 사면인데. 그렇지. 우리 분명 봉도사님. 사면이지. 그걸 좀 어필을 하세요. 내가 문 대통령이라면 사면 안 해줘. 왜냐면 왜요? 봉도사는 밖에서 떠드는 게 유리하지. 안에서 가서 사고 치는 것보다 100번 낫거든. 그 주장 한 사람이 많아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세요. 그렇지. 아니 그래 그렇게 자유한국당 하고 들어가겠다면 되겠다. 소문을 그럼 내면은 자유한국당 가서 사고 치면 되잖아.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목숨 걸고 반대. 아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구속 조사를 받던 김관진 전 장관이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촬영하는데 뇌물 받으시는 분 하나 더 말씀하신 건가요? 청와대 말씀하시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구속이 됐었는데 그런 구속된 사람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 구속이 적합한지 또는 부적합한지를 좀 따져달라 다시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기각하는 율이 높아요. 보통 한 이제 받아들이는 확률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형사법 체계 내에서. 그런데 이제 받아들인 경우도 대개는 본인이 그냥 모든 범죄를 인정해버렸을 때 그렇다면 당신 재판 가서 이제 피차형 받을 거니까 구속 상태 아닌 이상 나가라 이런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여가지고 풀어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렇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이번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첫 번째 구속 영장이 발부될 때는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다. 그 두 번째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풀어주면서는 이걸 다 뒤집었어요.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다툴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 두 번째도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이게 갈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구속의 기준이 뭔가 어떤 피의자를 갖다 구속하거나 구속하지 않는 그 기준이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걸 놓고 법원 내에서 뭔가 다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정 변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로 이제 어떤 경우에 되냐면 폭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그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등 때문에 이제 구속을 했는데 요 기간 정도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는 기간 동안 사정이 변경된 거예요. 합의가 됐고 합의가 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근데 11일 동안 아무런 조건 변경이 없었고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 기각된 경우는 주위에 한번 변호사들이나 이런 그 법조 출입 기자들 물어봐도 이런 경우를 거의 처음 봤다 그럽니다.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을 해버린 거 아니냐. 공교롭게도 이 결정이 나자마자 MB가 페이스북에다가 군이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다. 이런 논평을 내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우리가 좀 그 과도한 얘기일 거라고 하지만 이 신광렬 부장판사가 경북 봉화 출신입니다. 우병우와 같은 고향이에요. 요건 참고로 알아두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우병우와 같은 연수원 19기 동기예요. 혹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정치적 사유는 없었나 하는 것이 SNS상에 도는 겁니다. 뭐 인터넷 네티즌들이 그런 이야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제 믿고
또 그것을 뭐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겁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하고 나면 적부심하는 것은 1심, 2심과 똑같은 거예요. 1심 판단에 우리가 불복할 때는 항소에서 2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정 변경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런데 여지를 준 거예요. 마찬가지죠. 1심, 2심도 마찬가지죠. 1심 판결에서 2심 판단에서 사정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지 하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할 것이다를 이렇게 예측을 하다가 갑자기 김관진 전 장관이 나왔어요. 예. 나오니까 뭔가 분위기가 쑥 바뀌는 이런 그 분명히 것도 있습니다. 있다는 그래서 거. 이게 검찰이 이제 당혹스러워하는 건 이거죠.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있을 때 사이버 사령부가 직접 보고했다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김태효를 통해서 윗선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이제 검찰이 곤란해진 거예요. 김태효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불투명해졌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길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태효 부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김태효 부르기가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그 다음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는 지금 상황에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세울 거라고 봅니다. 목적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쉽지는 불구속 않다고 수사한다 봐요. 하더라도 기소할 거고 뭐 이제 기소 시한이 좀 늘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김태호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미 출국 금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잘못했으면 벌을 주는 거고 잘못이 없으면은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했다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사안인데 어찌됐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를 판사의 결정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건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그건 앞에서 했던 판사도 정치적 결정을 비판할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상대 진영에서. 근데 그래서 김관진 장관을 옹호했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리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기에 대해서 거죠. 정치적 비판이 시작하면 끝도 끝도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이제 사법 체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입니다. 네.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에서 형식적으로는 혼자서 결정하는데 영장 전담 판사들이 협의를 합니다. 3명이 협의를 하고 또 상급 부장 판사까지 그 상급 판사까지도 같이 협의를 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 발부할 때 법원의 공식적인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발부가 되거나 혹은 기각이 되면. 근데 11일 동안 아무런 조건 변경이 없었고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 180도 바뀐 것을 법원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가 틀렸든지 지금이 틀렸든지 한 법원 내에서 한 우산 속에서 11일 만에 아무런 조건이 변경이 없는데 이건 지금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장 전담 판사들이 어떤 상황을 놓고 서로 합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폭력 사건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영장 전담 구속 영장을 오늘 첨부하고 내일 이제 청구하고 할 경우에는 당직 판사 개념입니다. 이 판사라는 경우. 그러니까 A란 판사, B란 판사, C란 판사가 그런 의미에서 합의를 해요.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행 헌법이 법관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어느 A, B, C 영장 전담 판사들이 합의해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걸 법원 내에서요. 어느 특정 판사의 판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느 법관이 저 사람 판단 잘못했다 이야기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 작가님 이거 뭐 어떤 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영장 심사에 대해서 적합과 부적합에 이건 얼마든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정하느냐에 따른 거거든요. 어떤 경우든지 불구속이 원칙이에요. 그런 네. 점에서 그 원칙적인 것을 따랐느냐 아니면 상황적인 것을 더 중시했느냐 이런 가정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분명히 이번에 그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준 게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다음 결론으로 나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을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봉도사님께서 강하게 시사하듯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일 수도 있지만 그중에 어느 것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넘어가지 말고 그냥 요 선에서 일단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다음에 상당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왜 이거를 깊이 봐야 되냐면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면 군의 총괄 책임자고 민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폭력 사건에서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조폭 두목이 이런 상태에서 혼자만 석방되고 나머지는 구속되어 있다? 이런 상황은 없는 거예요. 인간민이 그래갖고 당장 그 조사받으러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구속적부심 신청할 거다. 저 사람이 옳았다고 한다면 나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일이 오면서
수사나 재판 이 전체 상황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을 11일 만에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건 사안 자체가 틀려요. 그건 비이야기고.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전제가 모두가 유죄라는 전제에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자꾸 말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면 그런데 모두가 유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밀어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 전제 그건, 이런 그건 거죠. 사실 형사법 체계와는 어긋난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봉도사님 어떤 일인데 쟤 일단 구속도 시켜버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된 범죄인데 이 범죄 라인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그 논란이 된 건 뭐 체크 표시했던 거 이거 아니에요. 이것을 김관진 장관은 의례적으로 난 어느 보고서 보도니까 다 체크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판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인정한 것인데 마치 다툼의 소지가 없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다 유죄인데 왜 풀어주냐 이런 논리는 너무 확대 이상한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블랙리스트 때 조윤선 장관이 무죄로 나왔을 때 쭉 선이 6, 7명이 가다가 그 중간에 딱 끊어진 게 조윤선 장관이 집행유예로 나온 거. 일관성 있는 범죄 행위의 한 묶음에 있는 거예요. 묶음에 있는데 국방부 장관 모르게 개인적으로 일탈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봉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보기에는 조윤선 장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시 기본적으로 뭐 그럴 가능성도 크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 구속 상태에서 쭉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논리라든가 증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이 준비를 못 해갖고 결국은 법정에서 무죄로 나온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찰도 좀 정신도 차리고 그다음에 과연 모든 것이 다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시나리오와 하나의 정답과 오답의 그런 그 형태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윗지급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붙잡아 놓고 구속시켜야 된다. 그런 논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측면. 그리고 검찰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증거와 또 확고한 자신들의 논리를 보충을 해야죠. 봉도사 얘기를 조금 보충해가지고 제가 지금 합리적으로 취하고 싶은데 그건 바로 먼저 어떤 측면이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이번에 그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이 그 법원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그 실천이라는 것 여기서는 굉장히 일탈되어 있다는 느낌들. 또 하나의 포인트를 지적한 건 바로 뭐냐면 전체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도 뭔가 일탈되어 보인다라는 측면. 그 정도로 얘기합시다. 예. 네. 지방선거 치르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이 신뢰성이 없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어야 거짓말로 정치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자, 정치권은 바야흐로 이별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헤어지는 분위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의 정치 행보를 보면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2월에 그때 이제 탈당을 하는데 탈당의 공통점 이런 게 있었어요. 반문재인 연대였었죠. 누가 싫어서 하나의 텐트를 치는 건 결국 실패한다라고 하는 게 정치권의 속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과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향도 없이 정책도 없이 철학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이해 집단들이 뭉친 거거든요. 반문이라고 하는 것 하나 갖고. 2016년 총선에서 일정한 결과가 나와서 좀 버텼던 거지 만약 총선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아마 깨어졌어도 벌써 깨어졌을 정당. 한 지붕 두 가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호남에서도 지지는 있었어요, 분명. 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자꾸만 당이 우당탕탕 되는 게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던 민주당을 잡았던 호남의 지지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존재하지?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될 때는 그래 우리 떡이 좋으니까 이게 좀 뭉치한데 앞날이 불안해지니까 이제는 서로 내 탓을 하면서 싸우는 과정이 된 거죠. 안 그러면 뭐 서서히 죽으니까요. 사실 안철수라는 한 정치 신인이 나왔을 때 안철수 현상이란 말까지 있었잖아요.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서울시장을 양보하고 그런 다음에 또 대통령 후보도 사실상 양보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안철수는 새로운 우리 한국 정치의 빛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빛이 이제 서서히 이제 빛이 바라고 더 이상 안철수 현상이란 말을 우리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점에 있어서 안철수는 스스로 자연사를 정치인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한번 일어나서 내키지 않는 정략 결혼이지만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정략 결혼을 한다면은 상당히 입지를 넓힐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 통합인데 뭐 대선 과정을 지켜봐도 분명히 어떤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상당히 많은 수의 유권자가 존재하는 건 사실로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통합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전제 조건은 뭐냐? 두 당의 의원들이 모두 전격적으로 동의하고 네. 정말 화해의 모드 속에서 정말 축제를 벌이듯이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보수당에 보세요. 지금 개혁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지금 거기에 이제 골수 지지자들은 이제 모여 있지만은 거기랑 이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마음을 모아줄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식의 통합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현실성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이런 통합 시도를 한번 해본다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어려울 때 스타가 되는 거고 어려울 때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속된 말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련의 상황이 안철수 대표가 리더로서 정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다. 여기서 만약에 붕괴되면 안철수 의원의 미래, 정치적 미래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가요. 옳지.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당인 줄 알았어요. 왜요? 기록을 깼어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4.4 기록이 깨졌죠. 20일 날은요. 3.8, 3%로 주저앉은 건 역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통합을 던지든 당내에서 끝장 토론하든 근데 왜 이렇게 꼬개만 봐요? 그 말이야. 누구야? 나 꽈배기 먹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까베기를 많이 먹고 왔네. 지금 여론조사가 그만큼 낮다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도 보면은 지금의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만큼 원치 않는 형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해라. 변화에 대한 주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정치판에서 통합은 죽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이라면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정치인은 끝없이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저렇게 정치하는지 저도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세탁을 하면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분도 있긴 있죠. 무슨 세탁이 필요하다. 바로 세탁기에 돌려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절망을 하는 보수 지지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합하고 이러면서 저는 정치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네. 저도 완벽한 정치를 원했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백설기가 안 되면 무지개떡이라도 저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들 좀 같은 심정인 게. 아 그래요? 우리 네. 오랜만에 같은 심정이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는 게 지금 그대로 있어도 죽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50%가 안 되는 10%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그게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자기가 또 정치로 성장하는 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이런 시도를 하는 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지금 국민의당의 속사정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내부 소식을 전해줄 내부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께 잠시 후는 뭐 어떤 이야기가 왔다 가든 박수로 좀 환영 한번 해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주 개연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편한 자리에
인가요? 하지만은 아닐걸요. 네, 아주 편한 자리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요새 우리 당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옳은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어떤 분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국민의당 내부에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도 좀 솔직하게 좀 여쭤볼 테니까 답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나경원 의원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과 함께 서울대 3대 얼짱이다라고 해서 유명했습니다. 예. 개인적인 친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 두 분과는? 아니 뭐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요. 저도 뭐 어쨌든 법률가 출신이고 네. 네, 짠합니다. 사실은 뭐. 자, 오늘 이현주 의원과 함께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내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도사님. 예, 21일인가요? 네. 출장 아, 토론을 네네, 네. 하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봤더니 찬성의 몇 명, 반대 몇 명, 그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네, 네, 5시간 동안 토론했다 그러는데 네. 39명 의원들이 다 발언을 했나요? 다는 아니고요. 예. 지도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뭐랄까 예. 중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래서 가급적 삼가하자. 네. 최명길 의원이 연대 통합 찬성이 26명이고 네. 의견을 할 수 없는 3명을 포함한 반대 의원이 14명 정도다.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숫자가 그대로 좀 박지원 틀렸어. 의원은 통합 찬성파가 9명, 또 이현주 의원은 절대적 찬성파가 10명. 어떻게 같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틀리나요? 그게 아마 이럴 거예요. 이렇게 의원님들이 다 나가서 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거나 절대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은 분명하죠.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저게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뭐 찬성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찬성하지만 일단 당이 이렇게 깨질 위기에 처했으니까 일단 다들 입을 좀 닫자. 지금 절대 통합이라는 얘기 꺼내지도 마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조금씩 편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찬성을 절대적으로 하신 분이 이제 제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반대하신 분이 한 9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그 사이에서 뭐 약간 조정자 비슷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거죠. 전에가 그냥 정확하게 3분 된 거네요, 그냥. 거의 네, 비슷한. 제가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중간 의원들은 당이 이제 어쨌든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의 마음속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근데 그 정도쯤의 수준이면 평상시에 파악하고 있던 거하고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네네. 네. 그 끝장 토론 왜 했어요, 그럼?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의미는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가 다 같은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가 자기의 살아온 어떤 인생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나름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보와 정치적 경험 그다음에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반과 그다음에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예요. 저희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어떻든 간에 처음으로 다 열어놓고 각자의 얘기들을 가감없이 듣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의미에서는 어쨌든 뭐 그동안에 사실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당 만들어진 지가 어찌 보면 한 1년 반쯤 되는데 지금까지 당 구성 소속 의원들이 한 40명 남짓 되는데 생각을 잘 몰랐다? 애당초 모일 때서부터 좀 이질적인 집단들이 모여 있는 건 잘 몰랐었나요? 아, 그거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현주 의원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10명, 9명 이런 사람들은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중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안철수의 새 정치랄까 이런 어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이제 합류를 했는데 다선 의원들 뭐 박지원 대표라는 이런 분들이 지역적으로는 더 가깝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의총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듣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주장을 하는구나. 이게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아마 고민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많지는 지금 않죠. 네. 당내에서도 의견 정리가 안 되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합을 해서 더 큰 정치를 하고 뭔가 잘해보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일단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의총에서 통합에 찬성한 분들의 논리는 정확히 뭐고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뭡니까? 내부자적 이야기 시각에서요.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중도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개혁적 보수로 확장되는 측면이 있고 그 기대를 얻게 되면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었고요. 이제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호남 민심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영남 패권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하고 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에서 오히려 지지가 안 그래도 낮은 지지가 더 떨어진다. 그나마 믿던 이것은 지지자들까지. 죽는 길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하나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거기 11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11명이 합해지는 게 뭔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그 11명이 고작 들어오는 걸 가지고 통합이라고 하면서 의미를 너무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도 있었고요. 근데 국민의당에서 이 끝장 토론이라는 걸 하면서 지금 이현주 의원의 말씀대로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이 정도로 얘기도 안 되면 이건 끝장 토론커녕 이 시작 토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가 될 것 같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현상이 아직도 유효해요? 저는 안철수 현상은 아직 유효하다. 그 솔직히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씀드리면 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런데 유효하냐고요. 저는 그 현상은 아직도 국민들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철수가 과연 그 현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새 정치가 뭔지는 아세요? 안철수 대표가 뭘 주장하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뭘 주장하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제가 느낄 때.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현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진영 대립이라든가 60년대, 70년대식의 그런 캐캐묵은 보수의 모습도 극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운동권 세대의 어떤 한계도 극복하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미래 세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너무 정치의 현실에 너무 타협해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혼자라도 그런 길을 갔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상적인 게 아니라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뭔지 모르면 아니 같은 아니, 당에서 뭔지 모르는 물어보면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대화를 하고. 아니 저는 굉장히 아니, 충격적이에요. 안철수의 새 정치를 그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그분한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비슷한 맥락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이제 안철수 대표의 주장은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그 문제가 네. 정리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통합이라는 게 단순히 뭐 어떤 큰 정당하고 통합해서 우리 세일이 키우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우파 진영 속에서 낡은 보수를 깨고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어렵지만 꿋꿋하게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줘서 그 길을 힘을 합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어느 게 쌀이고 어느 게 볼인지. 아, 예. 지금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한 게 오락가락이에요, 완전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바른정당과의 그 어떤 교섭이랄까요? 접촉을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현주 의원, 뭐 최명길 의원 등등이 뭐 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만나봤을 때 바른정당 측의 반응, 어떤 분하고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비춰볼 때 전망, 바른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공식적으로도 국민통합포럼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정책 연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도 사실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어떤 분들하고 만나세요? 저는 이제 오신환 의원이라든가 또 하태경 의원도 많이 만나고
제가 볼 때는 11분 중에서 한 적어도 9분 정도는 제가 직접 다 깊이 얘기를 했는데 이 똑같은 그 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는 만약에 어떤 통합을 우리와 하게 되면 본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 결정을 한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 내부의 이제 논의를 이렇게 지켜보면 이것을 갖다 긍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도 있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합하기 어려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딱 차단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내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것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뭐 두 당이 뭐 통합하려면 여러 가지 그 걸림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정책이에요. 예컨대 햇볕 정책. 네. 예컨대 그 국민의당의 중요한 의원들께서는 햇볕 정책을 자기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딴죽을 좀 걸고 있거든요.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다른 한편 지역적인 기반도 좀 다르고 또 MB에 대한 태도도 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사실 MB를 옹호하는데 엄호하는 사격을 좀 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당에서는 MB를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논평을 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장벽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뭐 가능한 얘기일까요? 햇볕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통합 포럼에서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이걸 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그러면 햇볕 정책에 대한 평가 면에서 그러면 입장 차이가 있나 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도 있다. 그리고 시대라는 것은 그때 시대는 다른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적어도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 기반 문제는 사실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호남도 지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는 전국 정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MB에 대해서는 제가 하태경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 MB 문제는 그건 뭐 명확한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드러나는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정당이 만약에 딴 얘기를 한다면 그건 개혁 보수가 아닌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우리 현실 정치의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천이 두 당 같아요. 그 보기가 싫어, 솔직한 얘기. 그런데 지금 저쪽에 11명이고 이쪽에 39명이거든요. 자,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 각 당의 구구한 설명 필요 없이 통합을 했을 때 몇 명의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당 다 합해서. 최대? 그건 너무 어려운 교섭단체가 질문인데요. 될까요? 저는 뭐 교섭단체가 안될것 그건 같은데요. 뭐 당연히 될 거라고 그래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호남의 의원님들도 다 단일한 성격이 아니에요. 사실 다 면면들을 보면요. 그래서 아까 동교동계 박지원 대표 같이 동교동계 분도 계시지만 호남에서 안철수와 함께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호남의 중진이지만 정치적 성향이 중도와 개혁 보수에 가까운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뭐 어떤 과거에 어떤 정부의 어떤 정권에서 일을 했다든가 그런 인연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과거에 이제 정치를 좀 오래 해오셨던 분들은 과거에 어떤 본인들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섞이기가 금방 섞이기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적 거부감이 덜한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그리고 이제 호남 의원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일부 호남 의원들 가운데서 뭐 상당수 또는 일부가 민주당 입당을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통합에 기치를 내걸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근저에는 이 바른정당의 의원들 가운데서 한국당으로 넘어간 의원들의 상당수는 지역구 사정 때문에 사실 현재대로라면은 낸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기초원, 강의원 다 떠나고 공천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고 넘어간 경우는 많아요. 지금 국민의당 현실은 어떻습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 바른정당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당은 이제 좀 뭐 완전히 몰락한 건 아니지만 탄핵 이후에 많이 몰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재건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오히려 혁신이 굉장히 절실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개혁 보수를 표방한 의원들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함께 해보자 이런 뭐 물론 내부에서 많은 갈등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 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더더군다나 호남 의원님들이 물론 초재선들도 있지만 다선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어차피 총선 되면 다선들 같은 경우는 또 물갈이 얘기가 나올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쉽사리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네요. 그분들 민주당 쉽사리 입당할 것 같지는 않다. 아니 민주당이 안 받아줄 것 같다. 저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사실은 지금 뭐 아주 편한 상황은 아니고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서 아마 지금 전 작가님도 이만큼 하실 이야기 있는데 지금 뭐 조금밖에 안 하신 거죠? 아니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이 통합이라든가 저는 새로운 정치에 희망을 아까 갖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 뭐 국민들이 붕 떠 있다. 진짜 떠 있는 건 국민의당이네요. 국민의당이다. 아니 저희도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뭔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거를 이제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마무리하시죠. 통합의 길을 가련다 이런 영화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시나리오 나와 있고 각본도 괜찮고 이런데 감독이 어디가 있는지 안 보이고 그다음에 감독. 주연 조연을 맡을 배우들도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영화는 상영되니까 굉장히 힘들겠네요. 제목도 괜찮고 각본도 괜찮고 하셨으니까 시방- 작가님 기대를 해보세요. 희망의 말씀 한마디를 마무리를 좀. 마무리 이제 마무리해. 예. 저는 뭐 국민의당은 이 상태로는 there is no 답이 없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there is no 죽는데 네. 그렇다면 한번 해보고 죽더라도 꼭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요만큼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결기 있게 실행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은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격려해드립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사실은 가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야, 이게 분명 지금 떠나시는 길이 꽃길은 아닐 거는 같은데 그 힘든 가시밭길 정말 잘 이겨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국민의당 이연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정으로부터 특수 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 협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강풍이 여의도까지 휘몰아쳤습니다. 청와대라는 목적지가 분명했던 40억 원과 별개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30억 원도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중에 1억 원이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됐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요. 예, 검찰에서 그 근거를 좀 확보를 했는데 그 근거란 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가 기재된 회계장부를 확보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이제 적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또 진술을 통해 가지고 2014년 10월 1억 원을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했다라는 자수서를 이미 이제 검찰에 냈습니다. 본인은 이제 뭐 할복하겠다라고 펄쩍 뛰지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배달 사고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배달했던 사람이 혼자 간 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을 대동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상황이.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를 가지고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두 군데를 했어요. 자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국회 사무실을 했는데 지역구 사무실도 하고 세 군데. 그렇죠. 세 군데를 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국회 사무실이겠죠. 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으로서는 아무래도 검찰이 국회까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설사 그게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 발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압수수색 나온 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불쾌하게 생각했던 건 두 가지인데 압수수색 나온 것 하나하고 네. 또 추가로 5명이 돈을 받았다. 정보위원들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검찰이 흘려요. 그래갖고 한 언론에서 기사를 씁니다. 국회가 마치 불법 부정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성으로 딱 뜨니까 의장으로서는 장난치는 것 같은 게 딱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치적 색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이 그런 거 갖고 화를 내는 거죠. 근거 없이 화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의도 인근에는 이른바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의 이야기가 찌라시 형태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진짜 받은 사람 불안해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받았는데 와도 그 명단 없는 억울한 사람은 거죠.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국회의장 입장에서 이제 그런 입장을 또 대변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30억에 또 폭탄이 있다고 봐요.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 30억을 추적한다 그러는데 이게 여의도 정치인들에게 만약 흘러갔다면 그리고 그 정보위원 소속 의원들 5명 의원들 명단이 그 찌라시에 돌면서 3명은 재선, 2명은 초선의 정보위원들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 발끈한 거거든요. 근거도 없는 거 갖고 흘리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갖고 이분들이 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뇌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받았던 게 현재 여당 의원들이 더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당 의원들은 그때 여당이었기 때문에 깨끗한 도덕성 이야기했던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돈을 받았다. 훨씬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받았으면 털려야죠. 그러니까 받았으면 진짜 털리지 그거는 떨고 있는 그거는 사람들 많아요 궁금하네. 지금. 안영환 원장이 얘기했지만 억울한 경우냐 불안한 경우냐. 근데 억울한 사람보단 불안한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최경환 의원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내가 만약에 1억을 받았다면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설마 안 받았다는 얘기겠지 이러지만은 이 국회에서 좀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아 저거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나온 이 과대 표현이구나 뻥을 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 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 전열을 흐트리지 말아 이러면서 지지자들에 대한 결속의 사인이에요. 또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나 안 받았어. 나 기억 없어. 이러면서. 진짜 압수수색을 꼭 했어야 되느냐?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압수수색은? 아니 저는 그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인 하나 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끝까지 부인하죠. 증거 나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증언과 국정원 노트가 나오고 그랬어도 보다 좀 완벽하게 현역 의원 아니에요. 현역을 칠 때는 그쪽도 초긴장을 해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나중에 정말 이게 우리는 완전히 지금 뭐 돈 받은 거 분명하다고 하지만 무혐의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압수수색은 검찰이 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압수수색은 다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항상 문제였던 게 별건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맞아요. 저도 다른 걸 본 것 같아.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1억 받았다 뭐 한다는 그 장부에 남아 있겠습니까? 압수수색해가지고 컴퓨터에 놔뒀겠어요? 그렇죠. 압수수색 한다면 속된 말해서 사무실에 있는 서류와 그 컴퓨터에 있는 자료인데 거기에 내가 국정원도 1억 받았다, 얘를 받았다 친다면 그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관련 자료, 압수수색을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인데 사실은 핸드폰. 그다음에 이제 관련 자료, 핸드폰에 문자 같은 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 뭐든지 기업이든지 간에 압수수색하는 순간 다른 별건 자료가 막 건집니다. 검찰이. 그 별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여의도에도 국정농단 재판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오지 않느냐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 폭풍은 이미 예견된 건데 생각보다 강도가 크다고 봐요.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의 특활비를 상납을 해라.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사람은 이제 남재준 원장이잖아요. 듣는 순간 참 치사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 그 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 특활비 사건의 아주 핵심을 얘기해준 단어라고 봐요. 치사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이거를 그전에도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만 안봉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집사를 통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치사하게 생각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남재준 원장이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치사하다는 표현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 특활비를 둘러싼 이제 흐름을 보면 재밌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기조실장 이현수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이재만 안봉근 구속됐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만 빠지면서 다 구속됐는데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 입건되자마자 바로 특활비를 상납했고 특활비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루가 넘지 않게 다 자백들을 해요. 그리고 일관됩니다. 진술들이.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주라고 했습니다. 특가법상의 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이거든요. 이 형벌상 가장 센 겁니다.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이게 어찌 보면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정점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이제 국정원장들이 두 가지예요. 현재 혐의가 뇌물죄와 국고 손실입니다. 근데 이제 뇌물죄는 그야말로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나의 상급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돈을 줬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 뇌물죄가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두 번째는 국고 손실 어찌됐든 그건 확실해요. 그건. 그렇죠. 그건 확실한 거죠. 국정원 특활비로 써야 될 돈이 저쪽과 썼을 때 그건 국고 손실 확실합니다. 단지 이제 뇌물죄는 약간 논란은 법정 가서 아마 있어요. 저도 약간 그 생각. 왜냐하면은 이제 이 국정원장들이 아니 나는 내가 출세하려고 준 거 아니고 더 이상 그걸로 얻은 내가 국정원장 했는데 더 이상 내가 뭘 바라겠느냐.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혐의가 뭐 5년짜리가 10년 다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무기징역이 나오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의미가 없는데 단 이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됐을 때 그 돈의 용처가 뭐 장관 이태임 씨가 할 때 내 경영을 썼다. 내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냐. 관행적으로 이걸 썼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그건 불법이에요. 그것도 불법이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돈으로 아주 개인적인 이유, 개인적인 그 용처로 개인적인 용도를 썼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적 비판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형사법적인 문제 아니라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참 그 국정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 측면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뚜렷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건 달라고 하니까 주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방향이고 아마도 근데 뇌물죄는 이제 다투는 부분이 그 부분일 거예요. 어쨌든 네가 그걸 줬기 때문에 국정원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것도 어떤 식으로 뭐 이득을 본 거 그렇죠. 아니냐. 공공기관장이기 때문에. 예. 그건 참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건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 미군 전략군 사령관인가요?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나한테 부당하게 핵무기 사용하라고 지시한다면 난 그거 거부하겠다. 이게 사실은 아무리 상급자다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라면 난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게 공직 문화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참 못 지킨 것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또한 야당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까지 도마 위로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부터 검찰의 뇌물 상납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국가정보원 예산이 청와대에 상납된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국정조사 요구와 특검법 발의는 전형적인 물타기 행보일 뿐입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물타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야당 주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은 검찰 특활비로 배정된 285억 원 중에 105억 원을 법무부에 상납했다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사실 사실관계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검찰은 사실 예산 편성권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법무부에서 편성해가지고 검찰에 내려보내는 거고 법무부 몫을 남겨놓는 겁니다. 10% 남긴다고 그러죠. 네. 보통. 근데 또 하나의 주장은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검찰 몫으로 간 것 중에서 또 일부가 법무부 활동에 쓰였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올라왔다. 네,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고 그건 좀 다른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의 주장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 같고 이 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돈의 용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청와대와 국정원은 사실 업무 연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 같은 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제대로 쓰였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법무부 장관이 꿀꺽해가지고 저게 누구처럼 자기 부인한테 생활비 쓰라고 갖다 줬는지. 만약에 후자라면은 그건 정말 처벌 받아야죠. 정확히 법무부의 특활비가 285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93억 원은 정부에 선열해서 국정원 그다음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예산이 숨어 들어와서 93억이 숨어 있는 거예요. 285억 가운데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192억 원이 법무부 특별활동비 예산인데 이 가운데서 법무부에서 13억을 직접 씁니다. 그리고 179억 원을 검찰에 내려보내줘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팩트인데 이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야당에서는 입을 떼고 그냥 내려준 거 아니냐.
또는 검찰에서 일부를 상납하듯이 올려준 거 아니냐. 사실 소리는 같은 소리예요. 떼고 준 거나 뭐 올려준 거나. 상납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같이 검찰은 보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떼고 준 것도 검찰에서 무기를 준 거니까 뭐 오케이가 된 거고. 그래서 이 돈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간단합니다.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논란의 거리도 아닌 거예요. 기재부 이제 요 예산 편성 그 기수 조정 소위 등등 해갖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딱 항목은 큰 항목은 법무부 특활비에 정확한 명목이 법무부 내 특활비가 있고 그 특활비를 세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딱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았는데 떼고 올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번지수를 이번엔 좀 잘못 잡은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거는 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야당이 자꾸만 밝히라고 하니 정보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런 거예요. 사실 한국당은 제가 보면 과도의 검찰 출신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경험해 본 사람 꽤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검찰국장 출신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 전혀 아닌 것을 당 대변인이 발표하면 말리지. 야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무고죄 걸린다. 우리 친정 그거 아니다라고 할 텐데 이거 한 거 보면은 뭔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대부분 이거를 야당의 물타기라는 그거에 그게 맞는 게 이게 보세요. 그때도 돈봉투 만찬 때 사건 때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검찰국장이 검찰청 소속 그 검사들에게 부장검사들에게 내린 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법무부 소속 직업 검사들에게 준 돈은 어떻게 산하청에서 돈을 받냐고 하면서 그 다음날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서 뇌물 형식으로 해서 위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적하는 게 요 논리에서도 깨져요. 검찰청에서 올린 돈은 그때 어떻게 외청에서 올린 돈을 우리가 받습니까? 그럼 내려주잖아. 돌려주잖아. 근데 그렇게 의미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야당 물타기죠. 저는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다 검찰 출신이 그렇잖아요. 모를 리 없거든요. 이건 지지자들 향한 소리예요. 어차피 물타기잖아. 이 박근혜 전 정권의 그 사적인 용도로 쓰인 특활비에 대해서 물타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거대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에 있어서 그러면 적폐청산 하려면은 A부터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다 하자. 찬성.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정원의 특활비 대 법무부에 말하자면은 뭐 상납비용 이런 구도로는 이게 아기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너도 적폐, 나도 적폐, 우리 모두 적폐 이런 식의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거는 원치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다 규격 있게 가자. 이쪽도 하게 되면 이쪽도 가자. 아니 이런 차제 볼수 있어요. 차제 특활비 각 부처 특활비 다 있거든요. 바로 그 점에. 특활비 다 까고 이제는 그렇죠. 앞으로 특활비가 여기서 뭐 국정원하고 비교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는지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기준을 세워봅시다. 전달 방식을 봐요. 돈 어떻게 줬냐고. 이 사람들 그 돈을 가지고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뭐 띠지 제거하고 이렇게 몰래 줬느냐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용처 문제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성형 보톡스한테 쓰거나 아니면 자기 오태임한테 썼느냐 아니면 누구처럼 가가지고 부인한테 생활비 쓰라고 줬느냐 이 용처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만 봐도 사안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아 이거 다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들여다보는 게 들여다보자라고 한다면 오케이인데 나는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려면 이거 찬성해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찬성해라. 없애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근데 그럼 이것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들 이거 했지 않냐 그러니까 멈춰라 이렇게 되는 보복이다. 그게 그 사람들 논리라는 지금 거죠. 그게 아니 그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이 두 분은 다 공개하자야. 아니 지금 이게 나도 공개하자는 아니, 이건, 거예요.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두 분의 입장하고 다르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건 아니 물타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런데 이걸 확정적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아니 그런데 적폐청산도 그러니까- 보복일 수 있고 적폐청산일 수 있죠.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문제는 본다면. 지금 적폐청산 한다면은 이것도 만약에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잘못 사용했다면 이것도 큰 적폐예요. 그럼요.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것이 물타기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 말하면 안 돼. 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한꺼번에 이번 기회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10년간 8조 5천억이에요 특활비가. 예? 전 부처가. 8조 5천억이요? 그러니까 지난 2016만 해도 8,870억이요. 그러니까 1년에 8천억, 1조 가까이 돈을 쓰는데 우리가 어디 쓰는지 모르는 그 돈이 1조 가까운 돈은요.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하고 똑같은 돈이에요. 국가 안보를 지키는 돈하고 똑같습니다. 자, 용처도 없죠. 영수증 없죠.
매번 우리가 여기서 몇 번 주장을 했는데 영수증 있어야 됩니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용도로 썼다라고 하는 태그는 붙어야 되는 거예요. 비밀 수사에 관련된 그렇죠. 태그는 거니까. 붙고 당신이 예를 들어 비밀 수사 이거 썼다. 나중에 그 자체적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 부분에 제대로 썼는지라고 하는 것을 랜덤으로 뽑든 전수조사라든 감사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런 것을 하자고 이번에 하기 때문에 나는 좋다. 법무부 문제 있다? 법무부 들추자는 거예요. 또 전임 정권 문제 있다? 다 들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피땀 흘려서 낸 이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거나 집 사는 데 쓰이거나 성형하는 데 쓰이거나 이렇게 쓰이지 못하도록 열받는다 이거. 아니 우리가 국민 돈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남희석 돈, 내 돈, 정봉주 돈 우리 돈 다 갖다 쓴 거예요. 탈세라는 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제일 큰 범죄예요. 모든 범죄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특활비라든가 이런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옥 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야지 정말 뭐 이걸 개인적인 이 상식이나 도덕에 의존하면 참 좋겠지만 돈 앞에서는 사실 그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하게 다루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걷는가 또 국민의 세금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통제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 이제 우리가 국회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이건 국회의원들 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입입니다. 입. 국회의원들의 입이에요. 국정원이 가장 이제 무서워하고 해야 될 데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국회 정보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런 돈을 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돼요. 그런데 국정원이 겁내는 게 국회의원들이 딱 그걸 듣는 순간 나가가지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여러 하고 다니는 거 여러 나 국정원이 이랬다. 이게 두려운 나 거예요. 이랬다. 사실 이것만 아니라면은 각 상임위에서 뭐 법사위에서 검찰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소수 내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무튼 국회의원들 반성해서 국회 역할 찾아가면은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죠. 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자, 진 교수님, 21세기의 이 새로운 신문고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국민청원 제도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제도가 도대체 뭡니까? 예, 그 국민청원 제도라는 것은 청와대가 국정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 20만 명으로부터 약 30일간의 기간 동안에 청원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개 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 수석 및 특별 보좌관 등이 의무적으로 이제 응답하는 제도죠. 그래서 사실 시행 중이고 그 1호가 아마도 소년법 개정이죠. 왜냐하면은 뭐 그 연령이 너무 높게 돼가지고 애들이 막 무책임하게 촉법소년 논쟁이 불거졌어요. 촉법소년 논쟁이 불거졌을 때고 2호가 지금 이 낙태죄 폐지입니다. 청원 2호고. 그러니까 2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죠. 이게 30일 동안. 이 제도가 미 백악관에서 오래전서부터 시행하고 있던 제도예요. 그래서 미 백악관에서 그래서 이제 요 전에 우리 국민들이 대거 들어가갖고 그 청원 답변을 끌어낸 게 한 번 있었거든요. 사드 배치할 때 사드 배치 청원을 만들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간 내 20만 명이 넘어요. 미국에서? 네, 미국 미 백악관에. 보통 보면 미 국내의 국내적 문제가 아니고 이슈를 들어보면 다 해외 이슈예요. 국내 이슈가 잘 없는데 그 백악관에서 하던 것을 청와대에서 이제 벤치마킹한 거죠. 예전에 뭐 신문고에 북을 쳤다면 사실은 지난 언제 정권에도 신문고 뭐 제도 있어가지고 거기다 해라 했는데 약간 좀 하다가 좀 약간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제도가 좀 명과 암이 있을까요? 있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사항이 5개 이제를 정리를 해 보니까 이거예요. 1등 조두순 출소 반대. 2등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 3등 주치자에 대해서 가명 폐지 청원. 4등 군내 위안부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청원자를 처벌해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자. 이건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간접 민주주의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로 보완하겠다. 이 취지 오케이 뭐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민청원이라는 게 뭐 청원 올리신 분들의 다급한 사연도 있고 좋은 뜻도 있지만은 제왕적 대통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럼 사실 국회 청원을 하는 게 맞고 또 상당히 뭐 감사원의 청원을 하는 게 맞죠. 사실 따지고 본다면은. 일단은
그 안전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갖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또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30일 내에 20만 명을 모이려면 그 사람들이 하는 청원 자체가 상당한 보편성을 공감이 가져야 있어야 된다는 되는 거고 거죠. 수많은 사람들 공감을 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호가 된 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 소년법. 이건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낙태죄. 이것도 사실 얘기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고 또 정부가 물론 정부가 뭐 법을 만드는 곳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사실 정부 입법 하잖아요. 자, 이런 국민청원제도의 그 2호로 접수된 안건이 바로 낙태죄 폐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심리에 들어갔죠. 그렇죠. 사실 이 낙태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좀 이렇게 들으면 좀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 탯줄을 그냥 떨어뜨려서 죽인다는.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주체자가 그 여성은 당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낙태를 시키는 인물이 있다는 또는 그 기구와 또는 조직이 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걸 그냥 임신 중절이라든지 혹은 임신 중단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저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헌재에서는 어떻게 예전에 우리나라 헌재에서는 이제 2012년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말하자면은 이 프로 라이프와 프로 초이스. 그러니까 생명 존중파와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데서 뭐 미국의 경우는 뭐 권총 살인 사건, 뭐 산부인과 죽이기도 의사 죽이기도 하고 말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저도 미국에 이걸 취재를 갔을 때 산부인과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공항에서 왜 무기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렇게 이 통과하는 엑스레이 보죠. 그게 있었어요. 산부인과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방문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말하자면은 생명 존중, 그 원리적인 논리에 치중한 사람한테 총을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에 우리나라 이제 헌재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4대4였어요. 4대4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낙태를 선택하는 임신 중단을 선택하는 여성도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요. 근데 남성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같이 한 건데? 이 헌재 소장 그 후보자였던 이제 이진성 소장이 지난번에 이제 청문회에서 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저는 현명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합니까?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입니다.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이렇게 낙태를 허용하는 뭐 그런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한 10주 이 미만의 이 태아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정신적인 활동이라든가 신경 이쪽으로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일종의 이 정자와 이 난자의 결합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때는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거라고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에 나오는 것에 따르면은 헌재 재판관이 이제 이번에 이제 9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5분은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분은 아직 모르는 상태고 입장 발표를 입장을 안 발표했고 이번에는 이제 헌재에서 그게 이제 위헌이 날 수도 있는 그래서 낙태죄가 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냐,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 중 외부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낙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낙태죄 자체는 유명무실한 법이고 현재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낙태죄는 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말 좀 어긋난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 이제 한 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로 우리는 10개월을 한 살을 치기 때문에 우리는 만 나이와 일반 나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뱃속을 나이로 그냥 인간을 쳐줘서 우리 한 살을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명 존중이 있던 사회인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 그 엄마가 예를 들어서 정말 부득이하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다. 또 그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할 때는 그것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낙태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지에 찬성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해요. 임신 중절에 대해서. 자, 그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 생명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워요? 왜 남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왜 교회는 책임지지 않고 국가는 책임지지 않고
그러면서 애를 낳은 사람을 벌을 하냐고요. 누가 누구를 벌을 줄 수가 있냐고요. 한 생명이 어떻게 해서 잉태가 됐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뭐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상대인 남자들은 뭐라고 할 수 있냐고요. 임신했다고 하면 그날로 전화도 끊고 잠수 타버리고. 응? 종교기관에서의 지금 그것도 반대도 알고 마찬가지죠. 계시죠? 종교기관의 경우도 그래요. 여성이 생명을 존중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성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아이를 임신 중절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약자는 죽어도 된다는 논리니까 여성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낙태죄는 죄로서 성립이 된다. 이게 대부분의 종교기관의 논리예요. 저는 여기에 커다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입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아서 책임지고 평생 키워야 될 어머니가 약자인가요? 예. 아니면 그 어머니의 몸속에 아버지였던 남자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 갖고 그 또아리를 든 아이가 약자인가요? 제가 예전에 기자였을 때 임신 중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가 9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산부인과 학회에서 보고된 임신 중절 건수가 150만 건이에요. 한 해. 근데 150만 건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실제적으로는 한 200만 건을 넘어선다고 그래요. 지금 요즘 통계로선 15만 건이에요. 성관계라든가 또는 성도덕 또는 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조사가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아주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른바 강간 성적 학대를 통해 가지고 임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수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사랑하는 남녀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보다. 왜 그러냐면은 여성의 몸은 너무나 예민하고 너무나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그런 쇼크나 충격 속에서 보면은 이른바 배란이라는 생체 리듬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인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 임신하는 확률이 높아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성에게 생명의 존중을 하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 또는 삶에 대한 이런 무게 같은 것도 지금 엄마의 뱃속에서 이 한 10주나 5주 됐을 때 한 살이란 나이를 부여받은 그 태아와 지금 우리 남 MC가 느끼는 생명의 또는 삶의 무게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좀 위선 좀 그만 떨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가 여성들이 그 문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를 그러니까 모든 낙태를 다 금지시킨 거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허용을 시켜요. 예외적으로 허용시켰는데 이제 우리 모자보건법상 유전적인 그 장애, 정신장애, 그다음에 신체 질환이 있었을 경우에 그다음에 전염성 질환 또 강간이나 중강간, 성범죄로 그다음에 근친상간, 그다음에 산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즉 이 5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2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범죄는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 필요적 공범 관계입니다. 이제 이런 범죄를 그렇죠. 법률 용어는 암수 범죄라고 그러는데 서로가 범죄자 두 명이 공범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고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개는 보건당국에서 병원을 단속하면서 그 병원에서 의사가 적발되다 보니까 의사가 수술했던 환자 이름이 드러나면서 적발되는 것이지. 지금 이제 저는 2012년에 헌재에 그 낙태, 임신 중절에 대해서 죄를 의사와 여성에게 묻는 거는 저는 진짜 반인권적인 그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서 정말 법의 이름으로 여성의 몸을 저는 훼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까지 낙태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약 105명 이 정도예요. 100명. 우리 그 역사 속에서. 그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마지막에 임신 중절을 해도 좋은 그 하나의 조항 단서가 뭐가 있었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포괄적인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또 범죄가 됨으로 해서 결국 현실은 어떠냐?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좀 재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하고 있어요. 네. 임신 중절을. 그런데 돈이 없는 여성들은 어떻게 되냐? 비밀리에 아주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목숨을 담보로 그 더러운 침대에 눕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의사도 아닌. 보건 관계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실적 위주의 법률이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법이 존재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는 사람들도 알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숫자를 얘기했는데 대한산부인과협회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데 하루에 3천 건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 달에 10만 건이에요? 그럼 지금도 연 120만 건의 임신 중절이나 낙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무조건 이제 터부시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선진국이 어떻게 가고 있고 기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기한 규제 방식으로 할 건지 처벌을 하게 되면 이런 등등에 대해 이제는 완전히 열린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자, 낙태죄 폐지나 유지 결정에 앞서서 낙태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정말 낙태 문제에 대해서 사회나 제도 문화가 무척 이율배반적인 게 싱글맘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문화가. 그렇잖아요? 애 혼자 키운다라고 하면 온갖 편견으로 하죠. 그리고 호주를 엄마 이름으로 해갖고 등록되는 것도 최근에 이게 통용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혼자서 애를 키울 여지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선택권도 있고 자기 행복 추구권도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싱글맘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서 싱글 데디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낙태는 또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여성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여성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성이 솔직히 가임기의 여성 중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게 전문직에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편견, 미혼모 뭐 이런 편견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뿌리 깊은데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아이를 씩씩하게 기를 수 있는 여성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 후배 중에도 그런 여성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그 아이 아버지인 사람은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하고 그 친구하고 고민 끝에 한 경우는 결론은 뭐냐? 프랑스로 이민을 갔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왜 낙태를 하냔 말이죠. 그건 애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애를 임신한 그 여인도 정상적으로 자라가지고 축복받고 축복 속에서 자라기를 바라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지 낙태 자체를 금지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축복의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기쁨을 또 성을 통해서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그다음에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성교육은 곧 피임 교육으로 저는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 중절 실태 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신 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임신 중절 관련 보완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에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전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지시한 바처럼 비혼모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